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력직 공무원은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임용이 되고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그 외의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지문을 봐보면 별정직과 특정직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우리가 경력직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이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직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다라고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별정직은 주로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정무직 공무원은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라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또는 선거로 취임되는 공무원이거나 또는 취임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죠. 4번, 일반직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직은 이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이 특정직이라고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바로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1번은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공익실체설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의 구분은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실체설은 공익을 사익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는 입장을 우리가 공익실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익실체설은 공익을 사익과 전혀 별개로 보는 모든 이론군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공익실체설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실체를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실체는 사익과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실체를 공익으로 인식한다면 공익실체설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전통적 정치 철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루소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익을 도덕적 규범적 실체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사익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공익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익실체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익실체설은 관료들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공익실체설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적극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익실체설은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침탈해도 된다라고 보는 공익 우선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실체설이 바로 전체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공익과 사익 간의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익 우선주의에 입각해 있는 게 공익실체설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이고 1번, 2번, 3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 정책 결정의 점증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한 현실적, 실질적 모형이다. 그럼 틀려요. 이 점증 모형은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이라면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그 정책을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그리고 점증 모형은 현실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이니까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명확하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두 번째, 점증 모형은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고 보아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점증 모형에서는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바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바뀌는 것을 목표와 수단 간의 연쇄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바뀐다는 점에서 목표와 수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목표와 수단의 연쇄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지나치게 많은 분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틀렸죠. 점증 모형은 전년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산이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분석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표현이 틀렸죠. 그리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점증 모형은 보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변화나 혁신을 추구하는 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틀린 거고 뒷부분은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이것도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합리 모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적합한 모형인 거고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변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상태잖아요.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용이한 것은 점증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은 합리 모형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은 점증 모형이다. 여기는 변화에 대해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증 모형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3번의 답은 2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 라이트는 미국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간 관계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포 고니형이 있고 또 하나는 분리 고니형이 있고 또 하나는 중첩 고니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포 고니형은 여기가 연방정부가 있다면 연방정부 내부에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 내부에 지방정부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분리 고니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정부 내부에 지방정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중첩권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와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 중첩권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미국의 연방제를 전제로 선임, 관계, 권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근거하여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맞습니다. 내포권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 이렇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수직적 포함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대등곤형이 바로 분리곤형이에요. 예, 분리곤형을 다른 말로 대등곤형이라 그러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린 지문이죠. 4번 중첩권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로 본다. 4번은 맞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국가재정법상 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의무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령에는 정부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지출을 법에 명시해놨는데 이 의무지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째가 바로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조약이라든지 조약 아니면 국제법규에 입각한 지출이에요. 이건 이제 다른 나라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무지출로 구분을 해놓고 있죠. 그 다음 국채 및 차입금의 이자 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차입금 여기에 대한 이자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국가가 지출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해놨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봐보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규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출, 그 다음에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지출은 의무지출에 속하죠. 그러나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은 우리나라 법령에서 이걸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의무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론상으로 이론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줘야 될 돈일 것 같지만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6번 다음 중 정부 정책 유형과 그 애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임대주택 사업은 당연히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소득 이전을 가져다 주는 재분배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배분 정책이고 항공 노선 치안권 부여 이런 것은 행정법상 특허에 해당하는데 이런 행정법상 특허를 부여하는 규제 정책을 우리는 경쟁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정부기관을 신설한다든지 정부 내부에 관한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과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구성 정책이라 하기 때문에 4번도 맞죠.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7번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타당치 않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환을 통해 가지고 복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뭔가 줌으로써 복종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통제에 대한 이업을 통해서 복적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나 가업을 부하들의 입장에서 의미 있게 인식하도록 하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조직의 목표나 가업을 부하들의 입장에서 의미 있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거래적 리더십은 뭐다? 뭔가 교환을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이업을 통해 가지고 복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틀린 지문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 개별적 배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거래적 리더십은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 하위 관리층에게 적합한 리더십입니다. 안정지향적이고 전형적인 지도 방식이며 가치 판단이 적게 요구되는 중간 관리층 및 하위 감독층에 적합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카리스마를 구성 요소로 한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8번, 피터스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터스는 전통적 정부 모형의 대안 모형으로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 모형. 시장 모형은 준자치적 조직을 선호한다. 이 준자치적 조직이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바로 이걸 우리가 분권적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운영기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책임운영기관을 우리가 준자치적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맞죠. 참여 모형은 참여적 관리 방법을 중시해요. TQM, MBO 등의 참여적 관리 방법들. 그 다음에 신축 모형은 관료제의 영속성을 비판합니다. 관료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성을 띠고 있는 거, 또 오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속화되는 거, 또는 오류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 공무원이 되면 정년 보장을 받고 이러는 거, 이런 걸 비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오류가 제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둬요. 더 많은 오류를 수용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오류의 제도화 방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탈내부 규제 모형은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8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9번, 평정 오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평정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정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류, 이런 걸 우리가 근접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접 오류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게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죠. 2번,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이걸 우리가 연쇄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이걸로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평정자가 피평가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지 않기 위해 대부분 우수한 점수를 부과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이걸 우리가 간대하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강제 배분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죠. 4번, 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종교, 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걸 우리가 선입견에 의한 오류 또는 상동적 오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상정보 비공개라든지 제3자에 의한 평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영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기준 예산 제도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제도야. 그렇죠. 이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제도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이 어떤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이것은 증액 대안 패키지를 작성하잖아요. A라는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 사업 대안 패키지를 작성하고, 이 사업 대안 패키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금액 대안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이 금액 대안 패키지에는 현행 수준, 최소 수준, 최고 수준,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어떤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이 어떤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거는 중간 관리자가 참여하죠.
주로 과장실 국장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관리지향적 예산제도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 편성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급자의 의견을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도 용이합니다.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지속적 경비를 이야기해요.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에는 돈을 지급했는데 현년도에는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낮은 최소 수준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연기준 예산 제도인데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 경비,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경비를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 그러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가 많을수록 연기준 예산 제도는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많다면 굳이 평가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기준 예산제도의 효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11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 책임은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제도적 책임은 타율적 책임이죠. 딱 법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의무 때문에 관료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책임을 우리가 제도적 책임이라 그러고 이건 파이너의 행정 책임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파이너의 행정 책임론이 법적 책임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율적 책임론은 책임은 스스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을 우리가 자율적 책임이라 그러는데 자율적 책임은 대응성 개념에 입각한 행정 책임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그럼 당연히 1번은 맞죠. 그 다음 행정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와 전문적 기술적 기준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될 책임 이런 걸 우리가 기능적 책임이라고도 하고 직업적 책임이라고도 하고 이걸 전문가적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2번은 맞죠.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법적 책임성이며 외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낮은 책임성은 정치적 책임성이다. 이건 둡니까 롬잭의 행정 책임의 유형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 둡니까 롬잭은 통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그리고 높은 통제, 낮은 통제 이렇게 해놓고 내부 통제이면서 통제의 강도가 높은 것을 계층제적 책임, 내부 통제이면서 통제의 강도가 낮은 것을 직업적 책임, 또 외부 통제이면서 통제의 강도가 높은 것을 법적 책임, 외부 통제이면서 통제의 강도가 낮은 것을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계층제적 책임이라고 표현돼야지 법적 책임이라고 표현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또 외부지향적이면서 통제의 강도가 낮은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뒷부분은 맞죠.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틀린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계층제적 책임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죠. 정치행정 이원론은 외지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바로 근대 입법국가 시대가 정치행정 이원론이었고 이때는 입법부의 힘이 강화된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책임인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바로 법적 책임이 바로 외지적 책임이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은 외지적 책임이 강조되는 거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바로 행정국가화 시대에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돼서 관료들이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런 시대에는 행정이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화돼서 외부 통제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내지적 책임이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여기 11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12번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비정치적, 그렇죠.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비정치적, 관리라는 단어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관리 현상으로 이해했다. 그렇죠. 정치행정 이원론이 바로 공사행정 이론론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의 개혁에 공헌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분업하고 표준화하고자 했던 게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바로 기업의 관리 방식인 가학적 관리론의 도입을 통해서 행정을 전문화하고 이제 행정을 분업하고 표준화하고자 했던 이론이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1번은 맞죠. 2번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 틀렸죠. 그때 당시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했던 우드로 윌슨은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가였던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진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한 것은 맞습니다. 영국의 대의민주 정치와 유럽식 중앙집권 국가의 관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영국의 대의민주 정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정치가 정책 결정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고 유럽식 중앙국가의 관리 이론이 바로 관료제인데 관료제처럼 철저하게 조직을 분업화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미국의 독창적인 이론이 아니라 유럽 학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이 주도했으며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예, 전문성을 위해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고 전문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서 바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12번의 답은 2번이죠. 13번 일종 오류. 정책 오류와 정책 분석의 오류와 관련해서는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고 그리고 3종 오류가 있고 이러는데 1종 오류를 우리가 알파 오류라 그러고 2종 오류를 우리가 베타 오류라고 그러고 여기 3종 오류를 우리가 메타 오류, 가장 중요한 오류다 해서 메타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1종 오류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1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거를 기무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효과가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봐보세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야? 영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각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그럼 뭐야?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알파 오류다. 맞죠?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다. 그렇죠? 지금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데 영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기각해버리고 뭘 했다? 대립가설을 채택했다.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고 바로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죠. 이건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가 아니라 뭐다? 틀린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죠. 효과가 없는 게 진실인 거고 근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으니까 바로 틀린 대안을 뭐다? 채택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2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페로우의 기술 유용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로우는 기술을 분석 가능성과 과제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과제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A의 가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처럼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는 정도 이것을 우리는 가지의 다양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분석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페로의 기술 유용론에 따르면 비일상적 기술은 공식성이 낮고 직권성도 낮고 그리고 뭐다? 복잡성은 높아요. 복잡성이 높다는 것을 복잡성을 통설 범위로 바꿔서 표현하면 통설 범위는 좁은 거죠. 그래서 맞죠. 그 다음 장인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학적 기술은 대체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5번 예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윌다우스키는 예산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로 보아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맞죠. 시크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으로 통제 기능, 성과 기능 이러면 틀리죠. 관리 기능 그리고 뭐다? 계획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스그룹은 예산의 경제적 기능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 형평성 있는 분배, 성장과 안전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시크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세 가지 규범으로 총량에 대한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성, 운영적 효율성을 제시했죠. 그러면 4번도 맞죠. 여기서는 2번만 틀린 지문이죠. 16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규제는 무엇인가?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각 가정별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주요 관리점을 선정해 관리를 수행하도록 가정을 통제하는 규제를 우리는 관리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리규제 예는 바로 HACCP 기준이죠. 그럼 답은 3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고 그 다음 17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 강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두는 보충적 자치계층이죠. 우리가 주로 강역자치단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는 도와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그렇습니다. 구는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틀렸죠. 군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강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둡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도 뭐를 둘 수 있어요? 시도 둘 수 있고 군도 둘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A죠. 제주특별자치도는 A의 규정을 둬서 관할구역 안에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보다는 시군의 자치권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죠. 18번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 중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정책 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정책 변동 모형이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 모형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 중에서도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로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블라우와 수콧은 조직의 주요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분류하였다. 다음 중 블라우와 수콧이 제시한 조직의 유형과 그 예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 블라우와 수콧은 조직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조직의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첫째 호혜적 조직, 그 다음에 기업 조직, 봉사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당이나 노동조합을 예로 받고 기업 조직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그 다음 봉사 조직은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공익 조직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블라우와 수콧의 분류에는 이런 강제적 조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호혜적 조직, 여기 봉사 조직, 여기 공익 조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강제적 조직을 조직의 유형으로 제시한 학자는 에찌오니죠. 에찌오니는 권력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적 권력이 행사되는 조직을 강제적 조직, 그 다음에 공리적 권력이 행사되는 조직을 공리적 조직, 그 다음 규범적 권력이 행사되는 조직을 규범적 조직 이렇게 나눈 것은 바로 에찌온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20번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직업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해주는 제도죠.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해서 평생도록 공무원으로 근무케 하는 제도.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5년 이내로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가 장기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합니다. 바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위분류 구조를 활용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화해 나간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서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정 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근무하도록 해서 민간기업의 주요 경영관리기법을 배워오도록 하는 거. 이게 민간근무휴직제예요. 이거는 바로 평생도록 공직에서 근무한다는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러나 연령상한제는 그냥 직업공무원제와 관련돼 있는 제도 장치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상이면 뭐한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것. 이런 연령상한제는 직업공무원제의 구성요소이지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죠. 그래서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